2차 대전 우려를 낳았던 폴란드 영토에 떨어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쏜 방어 미사일로 결론이 났습니다. 확전 우려는 가라앉는 분위기지만 유럽이 처한 지정학적 위험을 세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전 유럽이 제3차 세계대전의 공포에 휩싸였다. 과거부터 강대국인 독일과 러시아를 이웃에 둔 폴란드는 아픈 역사가 이어져 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는 나치 독일군이 처음으로 전쟁을 일으킨 장소이기도 했다.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과정은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폴란드 침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수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방산 무기를 수입했다라는 뉴스는 아마 올해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인구는 한국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1.4배가 되는 꽤나 큰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느냐? 바로 러시아와 독일이 살고 있습니다. 네,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 사건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용환 박사님, 태성우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폴란드 침공 이야기 하기 전에 나치 독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 독일을 향해서 엄청난 질타와 그리고 채무 이런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예, 맞습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의 독일군에 대한 군비 제한 조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육군의 이 보병 사단은 7개 사단, 그리고 기병 사단은 3개 사단, 전체 총 병력 수는 10만 명 이하로 제한을 뒀고요. 그리고 병력 수를 늘리지 못하게 징병제 역시 금지를 시켰어요. 다 모병제로 한 거죠. 사관학교와 참모본부를 없애고 장교용 군사학교는 3개로 제한을 뒀어요. 라인강 동쪽에 50km 정도는 이제 비무장지대로 만들었고 기존에 있었던 요새도 다 해체하고 철거를 해야 됐고요. 무기 거래가 전면 금지됐고,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대량 살상 무기죠. 화학무기, 장갑차, 전차, 군용기 등 그런 대량 살상 무기와 최신 무기의 개발 혹은 비축이 금지됐습니다. 독일 해군은 사실은 1차 세계대전 때는 굉장히 규모가 있었는데 그 규모 때문에 연합군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해군에도 강력한 제재가 들어갑니다. 전함 6척, 경순양함 6척, 구축함 12척, 어뢰정 12척으로 제한을 했고요. 숫자를 다 구체적으로 그냥 만들어놨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계산하기도 좋아요. 6, 6, 12, 12. 그리고 가장 자신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피해를 입었던 잠수함. 잠수함은 절대 금지. 그리고 해군 병력은 15,00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거 중세 시대로 따지면 성벽 허물고 갑옷 다 벗고 칼 내려놓고 말 타지 말고. 진짜 다시는 전쟁을 못 일으킬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다시 독일이 제기를 해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공헌했던 사람이 히틀러였죠. 히틀러가 1933년 1월에 이제 수상으로 취임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우리가 아는 막 이렇게 하고 막 절대적인 지지받는 총통 히틀러가 아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총통 히틀러로 가는 과정이 36년, 38년까지 시도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게 2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경제부흥, 아우토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부흥이고, 또 하나가 바로 베르사유 조약 파기, 독일 재무장이었어요. 사람은 뭔가 큰 소리 치고 살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2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고 육해 공군을 강화하고 군수 산업을 다시 일으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군부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사를 보면 히틀러가 그냥 장군들을 엇박하고 자기가 사령관 장관하고 막 이런 이야기만 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때는 히틀러가 군부에 세게 개입을 안 했어요. 그리고 군부는 사실 이걸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르사유 체제 때문에 군부가 사실 실업자 상태였어요. 그렇죠. 이러고 사니까 해군, 공군 장교들 중에는 엉뚱한 일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부가 군대가 있어야 힘을 쓰죠. 네. 병력이 줄어드니까 장교들이 진급도 안 돼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징병제 도입해서 군대가 6배, 10배 늘어나니까 뭐 장교들한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히틀러가 고위 장교들한테는 뒷돈도 많이 줬어요. 이렇게 되니까 군부는 그거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우리의 본분을 다하겠다. 프로이센 귀족의 명예를 걸고 우리는 그때 진짜 그렇게 말했어. 프로이센 귀족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근데 이 프로이센 귀족이 사실 독일 군부의 거의 중추니까 얘들이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우리 군대는 이제 우리가 신나게 살겠다라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누구보다도 피해를 많이 본 게 군부잖아요. 물론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로서 그 당연한 제재를 받은 거지만 그쪽 입장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빴을 텐데 히틀러가 막 이렇게 할 때 네가 군에 대해서 뭘 알아?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특히 군은 정말 전문적인 성이면서 또 이게 정말 특수한 이게 사람 생명이 걸리고 막 이런 그렇죠. 특수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엔 아무도 개입하지 않겠지라고 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군에 대해서 감히 뭘 알겠어.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상병이 뭘 알겠어. 이러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히틀러가 폴란드 침공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히틀러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인기도로 따지면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히틀러는 1934년 힌덴부르크가 사망을 하자 국민 선거를 통해서 총통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전 집권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공석이 된 거군요. 그렇죠. 예. 처음에 히틀러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 강력한 지도자, 지금 독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실상은 독재자였죠. 그리고 히틀러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외교적으로는 주변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경제 부흥을 하고 군을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한 거죠. 바이마르 정권에서 10여 년간 못했던 거를 이 히틀러는 3년 안에 해내는 그런 수완을 보여준 겁니다. 게다가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을 개최를 했어요. 종합 성적으로 독일이 1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뽕에 차오르게 된 거죠. 우리는 역시 강한 민족이야. 그렇죠. 이렇게. 게다가 전 세계에 이 나치라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잘못된 시각을 어떻게 보면 전달을 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덩치를 키운다라는 게요. 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좀 뭔가 불만에 가득한 곳이 덩치를 키웠다. 이거는 행동에 나서기 위한 준비 아니겠습니까? 일단 독재자가 성공하려면 이벤트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히틀러가 군부 지도자들보다 빨랐던 것은 이제 외교 감각이 좋았어요. 군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숫자만 보는 거예요. 쟤들은 군대가 몇 명이고 얘는 우리는 군대가 몇 명인데 이렇게 계획을 굉장히 치밀하게 독일군이 또 치밀한 건 유명하니까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히틀러가 딱 받아보더니 그냥 지금 해. 이렇게 돼도 밀어붙여요. 그때 처음에 군부 지도자들은 저것이 저러다가 뭔 사고 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틀러가 1936년 3월에 라인란트 진군을 합니다. 라인강 50km를 비무장지대. 요새도 세울 수 없고 군대도 주둔할 수 없다. 왜? 만약에 니네가 더 전쟁하면 프랑스가 치고 들어갈 텐데 그냥 건너가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휴전선에 있는 모든 참호와 토치칼을 헐어라 이런 거였어요. 히틀러가 정말 군사적 외교적으로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로는 어디에다가 눈길을 돌려요? 이미 베르사유 조약은 거의 유명무실해졌고요. 병력 수도 60만 명 이상의 이제 준비된 이 군대가 됐죠. 그랬더니 1938년 2월 4일 날 히틀러가 한 가장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일 중에 하나가 본인 스스로 국방군 총사령관이 됩니다. 즉 그야말로 군 통수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준비가 다 됐어.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의 흑심을 보이게 돼요. 그 중에 어디를 제일 먼저 우리가 병합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틀러가 또 고향이 어디입니까? 오스트리아. 예, 오스트리아죠. 네. 오스트리아는 이 독일하고 문화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언어적으로 거의 흡사한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병합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 주권 국가를 그냥 무조건 병합할 수는 없죠. 그렇죠. 뭔가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이 수상하고 회담을 합니다. 1938년 2월 12일 히틀러는 이 오스트리아 수상 슈슈니크와 이 베르히데스 가덴에서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담 장소에서 거의 협박을 하죠. 무혈로 비행까지 가서 그냥 선언해버려요. 합병을.
이렇게 되니까 뭐 히틀러 인기는 하늘로 찌르고 근데 히틀러가 사실은 이 모든 게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게 아니라 진짜 치밀한 계산을 한 거죠. 네, 본인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정말 히틀러 전성시기였어요. 항상 사람들 예측을 깨고 그리고 사실은 독재자가 늘 그렇지만 회의를 해도 고민할 때는 자기 혼자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잡아놓고 참모들 앞에서는 이렇게 할 것처럼 얘기하고 한 며칠 안 나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되게 잘했어요. 오스트리아로 왜 독일군이 걸어 들어갔냐? 군대 없어요. 체코, 폴란드 이쪽 나라들은 거의 군대가 없고 전부 요즘식으로 하면 나토에 의존한 거예요. 그때 나토는 영국, 프랑스죠. 네. 그래서 저 나라가 지켜준다는 전제하에 군대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라인란트,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노린 게 이제 체코였어요. 특히 체코 지역은 최고의 공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요걸 노리는데 이게 또 지정학적으로 독일이 보면 이렇게 감자처럼 생겼는데 쑥 들어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으면 전쟁 못해요 사실. 팩맨처럼 땅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 팩맨 안에 뭐 기갑이나 강력한 군대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건 이미 내 몸에 칼을 꽂고 전쟁 그렇죠,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당시 체코는 군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지만은 지정학적으로 독일 입장에서 보면은 배에 칼이 꽂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항상 이렇게 찔려 있는 상태로 움직이고 있었는 거예요. 거기가 최대 군수 공장 지역이에요. 공업지대. 히틀러는 이거를 장악해야 우리가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또 결정적인 건 영국하고 프랑스는 구경만 할 것이다. 히틀러가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자기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던 국가들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 원흉은 영국과 프랑스가 지켜줄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또 나선 인물이 하나 있는데 네. 바로 영국의 수상이었던 네빌 체인벌린이라는 분이에요. 네. 당시에는 다른 나라들은 굳게 믿고 있었죠. 영국이랑 프랑스 정도면 그래도 우리를 좀 보호해주겠지.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 제일 많은 병력을 희생하고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던 국가가 바로 두 국가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20년이 채 안 돼서 또 다른 큰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능력도 안 되고 국민들도 의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총대를 맨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힘이 세져서 히틀러를 힘으로 막기 전까지는 제 말을 들어주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체코 전체는 아니고 주데라트라고 체코 외곽에 있는 부분을 이제 떼어준다고 하고 히틀러를 말리는 게 아니라 저쪽에 가서 네가 참아라. 좀 떼줘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세계 정세에 얻었냐면 체코를 떼줘라 그랬더니 네. 주변에 있던 폴란드, 헝가리가 다 달라붙어요. 왜요? 우리도 줘라. 그래서 히틀러가 참 이땐 약은 게 혼자 먹은 게 아니에요. 폴란드에도 주고 헝가리에도 주고 와. 나눠 먹습니다. 와. 그러면서 체코 다음으로 노리는 곳이 바로 폴란드였어요. 체코까지 정복한 히틀러가 이제 목표로 삼은 곳이 폴란드였는데요. 왜 폴란드죠? 국민들한테 인기를 끌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영토 회복이에요. 군대를 키우면 뭐해? 써먹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나라 침공하는데 써먹으면 국민들도 좀 싫어할 때가 많죠. 네.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고토 회복. 아 원래 우리 영토야. 원래 우리 땅. 그런데 그게 원래 자기 땅이긴 했는데 1차 대전 패전하니까 유럽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원래 독일 통일의 주축은 프로이센이잖아요. 근데 프로이센이 원래 동프로이센, 서프로이센 나눠져 있는데 네. 동프로이센하고 서프로이센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단치회랑이라는 건데 그 지역을 폴란드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토가 국경 너머에 있는 영토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또 독일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그러자 이거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독일계 주민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나 진짜 목표는 폴란드였는데 네. 왜 폴란드냐면 독일이 가장 바라는 파라다이스는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로 가려면 반드시 폴란드를 지나야 돼요. 러시아로 갈래도 폴란드를 지나야 돼요. 이건 뭐 나폴레옹 때부터 변함없는 진리예요. 폴란드도 좋은 땅인데 더 좋은 땅이 저기 있으니까 결국 폴란드, 우크라이나로 가야 하는다라는 게 목표였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폴란드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 거쳐 우크라이나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지껏은 뭐
모든 것을 다 그냥 손바닥 안에서 갖고 놀고 다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군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군대가 움직이죠. 전격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죠.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군대 그리고 이 전쟁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격전이라는 단어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전격전을 이야기하려면 역시 전격전을 창안했던 구데리안 장군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전격전보다는 이 기동전으로서의 기갑전술을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군사 혁신 중에 하나였죠. 그냥 전격전 하면 전차가 확 밀고 들어갔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전차가 밀고 들어가서 정가 확대를 하고 이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공중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이 항공 지원, 근접 항공 지원이 이 어떻게 보면 독일군이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전차를 이용해서 빠른 기동으로 적전선을 뚫게 되잖아요. 그러면 각 부대의 지휘관들이 임무 중심형으로 부대를 지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전격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대가 바로 독일군이었고요. 꽃가루를 받으며 프랑스군을 우습게 생각했던 그 3,000명의 시작이 말 한마디로 오스트리아를 삼키게 했고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 시대의 평화, 내가 이번만은 참을게 라고 하면서 결국 체코도 먹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 야심은 결국 폴란드로 향하게 됩니다. 과연 폴란드에서 독일군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다음 이야기.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군사력을 제한당했던 독일군은 히틀러가 집권하며 재무장에 성공한다. 국제사회 방관 속에 주변국을 손쉽게 차지한 히틀러는 더 큰 야욕을 키워나간다. 히틀러는 유럽 전역을 석권하기 위해 전쟁의 첫 번째 목표로 폴란드를 지목한다. 전 세계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밀어넣은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 당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제2차 세계대전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폴란드 침공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